눈꺼풀조차 들어올릴 수 없는 몸. 하지만 귀는 멀쩡했고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평생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래요. 조카 며느리 허영심이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가식적으로 슬픈 척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는 것을요. 그럼 상가 건물이랑 시장 점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육촌 오빠 박만식의 목소리.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었고 소리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이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강순례. 올해 71입니다. 평생을 중앙시장에서 살아왔고 맨손으로 상가 건물 세 채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20살에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70이 넘어서는 건물주가 된 인생. 남들은 성공했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정리하던 50년.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하나씩 점포를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자식이 없어 외로웠지만 시장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습니다. 조카들도 가끔 찾아와 이모하며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건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3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아침이었습니다. 순례 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래, 나중에 들를게. 나는 손을 흔들어 답하고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내 사무실에는 한 달치 임대료 장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사무실 문을 연 순간 그 다음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얀 천장과 규칙적인 기계음이 삑삑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조카 며느리 허영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조카 박기철의 아내였습니다. 기철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귀여워했던 조카였습니다. 철없는 구석이 있었지만 착한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허영심은 달랐습니다. 환자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겨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무슨 지옥인가? 얼마나 이렇게 계실까요? 허영심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모. 허영심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처음 이틀은 정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감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내 몸을 뒤집어줬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썩어가는 건가? 50년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운 건지 그냥 눈에서 물이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응? 느낌이 왔습니다. 분명히 느낌이 왔습니다. 나는 집중했습니다. 온 신경을 검지손가락에 모았습니다. 꿈틀,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허영심과 박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육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이모, 주무세요? 허영심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완전히 나가신 것 같은데. 박만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의사가 그러는데 의식도 거의 없대요. 허영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상가 건물들 말이야. 박만식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일단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해야죠. 성년후견인? 네. 이모가 의사결정을 못하시니까 법적으로 후견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인. 내 재산을 관리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럼 우리가 그 후견인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이모 친척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허영심의 목소리가 달콤하면서도 독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비랑 임대료 수입이 한 달에 얼마나 돼?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5천? 와, 대박이네. 박만식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만 멀쩡히 뜨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벌떡 일어나 저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에만 살짝 힘을 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완벽한 증거가.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인 척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물인간, 밤에는 복수를 꿈꾸는 산사람. 허영심과 박만식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말을 귀에 담았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일어설 그날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밤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고 난 뒤에 그 짧은 틈, 나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검지에서 시작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처음에는 한 번 움직이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통증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허영심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식도 함께였습니다. 이모, 오늘 중요한 서류 좀 처리해야 해요. 허영심이 내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이모 도장만 찍으면 돼요. 허영심이 내 손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펴서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이모, 이거 안 하면 이모 재산 관리가 안 돼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건물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통장에는 수억이 있었고 건물 관리는 관리회사가 알아서 했습니다. 허영심은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됐다. 박만식이 서류를 들고 희죽 웃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네. 오빠, 조용히 해요. 간호사 들으면 어떡해요. 허영심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들은 내 이름을, 내 인생을 종이 한 장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강순례. 2주일째. 나는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발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 왼발까지. 느린 진전이었지만 분명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허영심과 박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모, 주무세요? 허영심이 속삭이며 거칠게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나가셨네. 박만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침대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개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통장, 도장, 그리고 건물 등기권리증. 와, 진짜 여기 다 있네. 박만식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모, 평생 이렇게 모으셨구나. 대단하시긴 하다. 허영심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니라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성년후견인이 됐으니까 합법이에요. 그럼 이 돈으로 뭐 좀 해도 되는 거야? 오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단 후견인 허가 나고 나서요. 하지만 허영심의 눈빛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을 종이 쪼가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만 뜨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저들의 대화를 녹음할 방법이 필요하다. 3주째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내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나영. 28살의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아침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은 라디오 틀어드릴게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내가 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나영 간호사가 내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욕창 없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김나영이 내 손을 잡고 손톱을 다듬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검지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꿈틀,
김나영이 멈칫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꿈틀, 꿈틀. 할머니, 지금 손가락 움직이신 거예요? 김나영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상에. 김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있으세요? 나는 다시 눈을 한 번 감았다 떴습니다. 김나영이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럼 눈 한 번은 예스, 두 번은 노라는 거죠?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나영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나는 황급히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노, 안 돼. 왜요? 왜 의사 선생님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두 번 깜빡이고 고개를 아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한 움직임이었지만 김나영은 알아챘습니다.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나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요?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나영이 한참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게요. 그날 밤부터 김나영과 나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째, 김나영은 매일 밤 내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마트폰을 이불 속에 숨겨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예전 폰이에요. 녹음 기능 켜놨어요. 이상한 대화 들리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허영심과 박만식이 밤늦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야, 됐다. 드디어 됐어. 박만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조용히 해요. 아, 미안.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제 이모 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네. 일단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게 다야? 오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들키면. 들켜? 누가 알아? 저 옆편네 평생 저렇게 누워만 있을 건데. 박만식이 내 쪽을 힐끔 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일단 천천히 해요. 에이, 답답하게. 그냥 건물 하나 팔아버리면 안 돼? 오빠. 허영심이 박만식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불 속 스마트폰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 팔아버리면 안 돼?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내 건물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나영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증거예요. 이 사람들 완전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는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아니, 아직. 왜요? 증거도 있는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을 전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가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5주째. 나는 이제 팔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완전한 식물인간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김나영이 몰래 물리치료 동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발목을 돌려보세요. 천천히요.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했습니다. 50년 동안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던 내 다리,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주째 되던 날, 허영심과 박만식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환자분이시군요. 변호사가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뇌출혈로 완전히 의식이 없으세요. 허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 매각 동의서에 후견인 명의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말 팔아도 되는 거 맞죠? 박만식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으면서 중앙시장 3번 건물부터 팔까요? 허영심이 물었습니다. 3번 건물. 내가 40살에 처음 산 건물이었습니다. 10년을 모아서 산 내 첫 번째 건물. 그 건물을 저들이 팔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그날 저녁 김나영이 옆에 앉아 손 운동 동작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그동안 밤마다 몰래 운동한 동작이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나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손을 움직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김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나는 김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 불러줘. 그리고 내일 내가 직접 일어설 거야. 김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날,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날, 복수가 시작되는 날, 다음 날 오전 10시, 허영심과 박만식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축하해요. 건물이 30억에 팔렸어요. 허영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억? 내가 5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산 그 건물을. 자,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허영심이 펜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흑! 허영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모! 박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6주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6주 만에 내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니? 나는 허영심의 손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아, 아파요. 아프긴. 나는 6주 동안 얼마나 아팠는데. 나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렸습니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으악! 부동산 중개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허영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허영심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6주 전에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제발 용서해. 용서?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밤마다 여기 와서 한 얘기 다 들었어. 평생 저렇게 누워 있을 거라며? 건물 팔아서 샴페인 터뜨릴 거라며? 박만식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그리고 말이야.
나는 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너희 대화 전부 여기 녹음돼 있어. 허영심과 박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나영 간호사가 들어와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허영심 씨, 박만식 씨, 성년후견인 권한 남용, 재산 강취 미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제발. 허영심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만식 오빠가 시켰어요. 뭐, 인연이. 박만식이 허영심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먼저 건물 팔자고 했잖아. 오빠가 30억이면 반반 나누자고 했잖아요.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광경.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서로 탓하며 살아. 감옥에서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2주일 뒤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식물인간이 깨어나 복수했다는 소식에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강순례 씨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방청석의 허영심과 박만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6주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귀도 멀쩡했습니다. 눈도 떠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었습니다. 제 조카 며느리와 육촌 오빠가 매일 밤 제 병실에 와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소리를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가 6주 동안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허영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건물 하나 팔아버리면 안 돼? 박만식의 목소리. 평생 저렇게 누워만 있을 텐데 누가 알아? 또 허영심의 목소리. 이모가 죽으면 보험금도 우리 거잖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가. 허영심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5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허영심도 울먹였습니다. 이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재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허영심, 박만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허영심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박만식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허영심이 내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모, 제발. 나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6개월 뒤 나는 중앙시장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할매 손맛 반찬 가게.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술래 언니 장사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건물 세 채 임대료면 충분한데.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일 안 하면 병원 침대 생각나. 난 움직여야 살 것 같아. 사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던 몸. 그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나영이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나영아, 어쩐 일이야?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호주 간호대학원 합격했어요. 나는 김나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끝이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모, 허영심입니다. 출소하면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한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쳤습니다. 3년 뒤에 보자. 사람으로 돌아와라.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겁니다. 나도 평생 기회를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1년 뒤, 오늘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사장이 생선을 옮기며 웃었습니다. 인생은 신기합니다.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에 서 있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막장 인생 반전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